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7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7월 4일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입니다. 따라서 7월 5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는 화요일 뉴욕 증시 휴장인 관계로 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추려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00% 만족감은 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진짜 뭔가 뿌연 안개 속 도대체 주식이라는 게 뭐야? 뭐 그런 아주 어두컴컴한 그 동굴 속을 조금씩 우리가 손을 잡고 하나씩 알아가는 그 아주 소심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라는 생각은요, 집어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신 건 다른 분들도 모르고 계시고요. 물론 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생각을 함께 한다면 조금 더 지혜로운 어떤 주식시장의 해결 방법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팟빵이나 유튜브 댓글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7월 3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건데, 일단 독립기념일 전날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뭐 크게 움직임도 없었고요. 거기에다가 거래량도 한산했습니다. 대신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0.03% 상승, S&P 500은 0.12% 상승, 나스닥은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7월 6일 목요일부터 7월 9일 일요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하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두 나라의 관계가 뭐 좋아진다라고 바랄 수는 없잖아요. 뭐 전국 1등, 2등 이런 학생들이 물론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얼마나 살벌하게 1등을 지키려는 그 노력, 또 2등은 1등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얼마나 살벌하게 진행됩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도. 하늘의 태양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거는요, 어이 미국 니네 내려와, 내가 글로벌 짱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어이 미국 니네는 선진국 중에서 짱 먹어, 나는 그러니까 후진국이 아니죠, 신흥국 중에서도 짱 먹을게, 뭐 이런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2등은요 1등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1등은 항상 고독합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극단적인 거리감을 두기보다는 좀 가까워지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새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몇 번 그 공식석상에서 얘기한 게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지금 고관세 그 세금을 이제 미국과 중국 서로 합의를 통해서 좀 다운시키자. 뭐 이렇게 관세 많이 때려봤자 두 나라 경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좀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다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6월달 제조 PMI 지표, 5월달에는 48.4가 나왔는데 6월달에는 46.3으로 5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5월 대비만 부진한 게 아니라 이 S&P 글로벌 제조 PMI 지표는 6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면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ISM에서 발표하는 6월달 제조 PMI 지표도 5월달에는 46.9였는데 6월달에는 46.0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폭은요, 2020년 5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0년 5월이면은요, 코로나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막 미국이 셧다운되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휘청할 때, 그때 나타났던 수치입니다. 자,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께 저는 많은 부분을 반박을 하죠. 일단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미 미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미국의 경제는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7, 8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단지 5월과 6월 달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는 이유는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위축된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고 그 안정을 찾는 가운데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가 없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그런 이론을 통해 하향했던 경제 지표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전개가 된다. 근데 이거를 미국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고 언뜻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26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10월 첫 번째 날 이렇게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린이들의 어떤 기대감이 커졌고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새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600포인트 회복에 대해서 15개월인가 16개월 만에 무역 흑자가 됨으로써 무역 흑자 덕분에 코스피가 2600포인트가 됐다라는 그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는 믿으시면 안 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600포인트 회복된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일단 어느 정도 지수를 지지해 줬고요. 금요일 날 뉴욕 증시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증시는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 게다가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더 끌어가자. 이런 느낌으로 증시가 상승한 겁니다. 자, 제가 2023년 하반기 주식시장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전고점이 2650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전고점이 될 것 같고 전고점을 뚫고 2700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분위기는 시장은 금리 인상 못할 거야. 연준이 아무리 금리 인상하겠다고 뻗치고 있지만 아마 진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라는, 즉 금리 동결에 안도하면서 증시 분위기의 랠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많은 개인들이 손만 뻗으면 2600이 될 것 같아, 2650이 될 것 같아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사 2650을 장중에 살짝 찌더라도 그거 이상 뚫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경제 지표가 그렇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경제 지표 부진하다. 자, 주식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날에서 별명이 잔망쟁인데, 저는 주식할 때는 진짜 정말 또라이처럼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무섭습니다. 무섭다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그런데요. 하여튼 굉장히 좀 살벌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은 약간 웃기려고도 하고 가볍게도 놀고 인생 진즉 빨아서 뭐하냐 약간 이런 주의인데, 주식시장은요 정말 저는 진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아주 냉철하게 마치 사시미 칼날 같은 그러한 어떤 조심스러움, 사시미 칼날에 언제든지 내 팔모가지가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조심조심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올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깨고 어느새 2650, 2600까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상과는 달리 좋네. 전문가들이 잘못 봤나 보네. 그러면 2900, 3000 갈 수 있겠네. 어떤 그런 기대감. 그리고 상반기에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제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 동결만 해준다면 어느 정도 금리 동결 효과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테니 하반기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얘기했고요. 기관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지만 기관들은 아직까지 그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지 않고 있고요. 그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 예상 전망을 높게 하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겁니다. 특히 이날 뉴욕 증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CFRA 리서치 전문가 이름이요. 샘 스토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인간을 좀 기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자신의 사고 방식을 no!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포모라고 바꿀 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올해 주식시장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주식 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주식 사야 돼? no! 라고 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포모로 바뀐다. 어떻게 나만 없어 주식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빨리 사야 돼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새끼들 제일 싫어합니다. 뭐 이런 새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두글두글하죠. 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는 두 가지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즉 지금 투자자들에게 야, 니네 지금 포모성 투자에 집중해야 돼. 즉 더 늦기 전에 지금 주식을 빨리 사야 돼라고 이 선동질을 하는 전문가들을 비판하는 이유 두 가지만 된다면 첫 번째는요. 국제 유가를 보시면 됩니다. 미쓰리가 뭐 시황도 시황이지만 정말 타액 추정을 불허하는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는 부분이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5월부터 감산을 한 해 만에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국제유가 다시 $100 넘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비웃었죠. 웃기지 말라고. $100 못 간다. 오히려 그때보다 국제유가 더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 아마 그때 국제유가가 $80 정도 됐었을 거예요. 제가 더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감산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경제지표가 하향 조정되고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우려될 거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100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유가 얼마입니까? 이날 85센트 1.2% 하락해서 69.79달러입니다. 제가 국제 유가를 정확히 예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국제 유가 이거 예상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국제 유가는요 주식시장보다 상당히 심플합니다. 걔네들은 정말 확실하게 공급과 수급의 이슈가 뚜렷이 있어요. 만약에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떤 작용이 되겠습니까? 공급을 확대시키자. 공급 확대 혹은 경제가 안 좋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올라가는 국제유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국제유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산유국들이 증산하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국제유가가 많이 하락한다. 그러면 공급을 줄이는 거죠. 감산을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저기 산유국 근처에서 뭐 호르무즈 해역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약간 지정학적 충돌이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것도 안 되면 기름이 통과하는 그 송유관에 뭐 구멍이 났다는 둥, 금이 갔다는 둥, 뭐 오염됐다는 둥. 그래서 기간 동안 딱 막아놓고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재료로 국제유가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유가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재료들이 꽤 많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시키면 되고 감산하면 되고 송유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반면에 국제유가 가격이 막 올라갔을 때 그걸 떨어뜨리는 방법은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몇 개 안 되는 국제유가의 공급과 수요의 그 이슈들 중에 이날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감산을 유지 혹은 감산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국제유가가 거의 $70 정도 됐었었는데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가 지금 현재 하루 100만 배럴 감산하고 있는데 이거 8월 달에도 감산 유지할 거야 라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러시아도 우리 하루에 50만 배럴 추가 감산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재료가 확실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국제유가는요 너무나 순수한 녀석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에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이상하다. 미쓰리, 왜 감산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올라가지 않고 왜 떨어져?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요, 그 부분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국제유가 전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좀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10년도 제가 그때 이제 증권사를 그만두고 팍스넷 방송에서 이제 주식소녀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달고 필명을 달고 이제 방송을 하던 때인데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그 월가에 근무하시는 그 투자 전략가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빠가 가끔씩 이제 한국에 오죠. 아니면 이제 가끔씩 뭐 MSN으로 이제 뭔가 내가 물어볼 게 있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안부를 전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아는 오빠인데 살짝 썸 타는 오빠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가끔씩 연락하고 했는데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막 국민들이 난동을 부리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장난 아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하여튼 엉망진창이야 여기 막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오빠가 약간 좀 까칠한 좀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저를 이해시키려고 막 주저리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게 툭 던졌으니까 야 네가 알아서 좀 알아봐. 야 내가 그런 것까지 해줘야 돼. 약간 이런 컨셉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요.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2010년도 분위기 한번 여러분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 직전에 한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발 금융위기가 진행이 됐고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유럽 사람들이 특히 뭐 그리스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아예 그냥 그리스 디폴트 사태로 확 터져버리면서 글로벌 유럽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하는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쓸카드가 많기 때문에 절대 우리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주식이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딱 한 번 인정했을 때가 언제냐?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거는 정말 미국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다 보니까 인정을 했지만 그 전후로는요. 미국 경제 자체, 미국 경기 침체 자체로 미국이 인정한 건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이후에는 더 심합니다. 툭하면은 유럽 경기 침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중국의 경기 둔화죠.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 깨진다든가 뭐 위안화 가치가 추락한다든가 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효과가 없다는다 기타 등등 이유로 뉴욕 증시 하락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2010년 그 이후부터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또 강산이 한번 변하니까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여러 번 이제 뉴스 같은 게 이제 글로벌 어떤 경제라든가 글로벌 상황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슈들도 많이 다루는 그런 방송들도 생기고 유튜브의 활약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프랑스에서 저렇게 아주 난동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시위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이제 바로바로 알지 않습니까? 자, 프랑스 시위 사태가 왜 터졌습니까? 뭐 어떤 어린아이가 뭐 죽었다 뭐 이런 이유가 뭐 부각되지만 실질적으로 파리에서 시위가 발생한 이유는요. 정년 문제고요. 그리고 그 정년 문제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저도 새날 나가면서 이제 또 느끼는 거지만
뭐 정이고 대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요. 그냥 내 밥그릇 뺏기는 거,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프랑스에서 저렇게 시위가 진행된 이유 중에 시작된 이유가 마크롱 대통령이 정년 어떤 기간을 건드렸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지금은 살짝 다른 어떤 분위기로 전달되지만 프랑스 정년 기간에 대한 어떤 거는요, 뭐라 그럴까요? 마중물? 아니면은 뭐, 처음에 부싯돌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그게 딱 불 켜게 만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프랑스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 막 배고파 죽을 것 같고,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막 정말 막 지랄 발광을 하고 싶어. 근데 다른 집들은 아닌데 나 혼자 이러면 어떻게 하지? 쪽팔려. 그런데 가만히 옆집에다 귀를 대고 들여다봤더니 옆집도 배고파서 죽어. 그러면, 너도 힘들구나. 나도 힘들구나. 야, 우리 뛰어나가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유럽은요, 하나의 어떤 EU라는 조직으로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와중에 영국은 또 독립했고 유럽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그 국가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이 브렉시트가 됐다고 해도 땅덩어리 자체가 분리돼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뭉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가 한 명이 으쌰 막 소리 크게 내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불만스러워 했는데 한 명이 불만 얘기하면 조용히 있던 사람들도 나도 불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딱 좋은 케이스거든요. 자, 제가 오늘 증시가 좋을 거다. 뭐 경제가 좋을 거다. 뭐 그걸 떠나서 주식 사면 안 돼 라고 했던 노 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포머성 나만 없어 주식 그렇게 땅바닥 치고 서운해하지 말고 빨리 주식시장에 뛰어들어라라고 선동하는 그 허접한 전문가들에게 반박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유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 중국일 수도 있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부 자체에서 틀어막는 게 너무 강해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어떤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유럽연합이라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약간 또 동상이몽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경제가 어려우면 여러분 영국이 왜 브렉시트 됐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영국이 분리가 된 거예요. 왜 내가 그냥 영국만 잘 나가면 되지? 왜 우리가 같이 힘들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럽연합에 갖고 있는 어떤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디서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느꼈던 거는 프랑스의 저런 그 시위가 뭘 의미하는 거고 저게 어떻게 확산될지 그 확산되는 이유는 바로 경제 때문이고요.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 나만 없어 주식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주린이들을 골로 가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랬죠.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리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행이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덩어리가 터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다. 여하튼 첫 번째가 됐건 두 번째가 됐건 하반기 주식시장은 절대 포머성 매수세가 들어가는 즉 개인들이 주식을 사서 골로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노다방 미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오늘 내용 들으시고 약간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 달아주시고요. 오늘 내용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내일 방송에서 몇 가지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